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도 하반기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 답안 해설 그 두 번째로서요. 구조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문 읽기를 하면서 내용 정리는 됐습니다. 그 내용 정리된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구조계획을 시작해보죠. 자, 이제 해보면 생각을 좀 더듬기 위해서 요 평면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 문제는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에서 5층 평면도, 그 다음에 단면 개념도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왔고요.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구조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안 작성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1층 구조 평면도하고 3층 구조 평면도, 이 두 가지 구조 평면도를 완성하는 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먼저 1층 구조 평면도를 완성을 하는데, 이 1층 구조 평면도에서 주된 포인트는 기둥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둥 위치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온다. 첫 번째가 주차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행 통로입니다. 이 보행 통로라고 하는 거가 구조 기출 문제에서는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그 도로하고 뭐 이 보행 통로라든지 뭐 출입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기둥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보시죠.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둥 계획을 할 텐데, 요거는 앞에서 기둥 관련된 아이템들을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기둥 계획부터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평면상에 문제에서 주어진 그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관리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경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기둥이 됐건 주차 계획이 됐건 침범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뭐부터 보냐면, 자, 여기 보행 폭 2m 이상의 보행 통로를 계획하라고 나오죠. 근데 그 보행 통로가 어디를 연결하라고 했습니까? 6m 도로 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6m 도로가 있고요. 밑에도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6m 도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수직 통로겠죠. 수직 보행 통로를 계획하는 것인데, 보시면 이 폭 2m 이상의 보행 통로라고 하는 단서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어디 위치할지를 한 번에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보행 통로, 이 폭이 2m니까 이 보행 통로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최대한 밀면은 관리실, 예, 관리실까지는 가겠군요.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이. 그 다음에 우측으로 최대한 가면은 여기 조경 공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보행 통로라고 하는 게 꼭 직선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오다가 꺾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보행 통로라고 하는 게.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꺾이는 건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꺾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직선이라고 보고 계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보행 통로로서의 어떤 효율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직선, 수직 통로를 가정해가지고 그 수직 통로, 보행 통로가 올 수 있는 그 영역은 최대 이 정도 영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예, 그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이 좀 난해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단서 조건에 의해서 바로 뭔가 위치가 결정되고 그 구조 계획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연관이 돼서 서로 위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힘든 지점입니다. 지금 보행 통로도 대략 범위는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일단 두 번째로 주차 계획에 대한 걸 한번 보면은 아직 주차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주차 대수가 총 8대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장애인 주차 한 대하고 평행 주차 한 대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주차 계획이 되진 않겠지만, 과연 8대라고 하는 주차 계획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를 감을 잡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만만치 않죠? 이 전체 대지 크기라든지 이 건물의 건축 바닥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8대라고 하는 거는 만만치 않은 대수입니다. 그래서 주차 계획에 대한 거를 뭐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펼쳐놨을 때 해당되는 이 주차 계획이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정도가 됩니다. 딱 보시기에 이 정도 주차 계획이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6개의 기둥을 추가 배치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딱 요거만 봐도 느낌이 드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대한 분산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건물 대비 주차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감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최대한 한번
분산시켜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다음에 한번 분산을 시켜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일단 이 사이트의 이 대지 사이트의 장점이 뭐냐면 위에도 도로가 있고 밑에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요 평행 주차라고 하는 거 가장 폭은 작고 길이는 6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폭은 제일 작고 여기 보시면 평행 주차해 가지고 폭은 제일 작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제일 긴 요 주차 구획을 일단 어디다 둘까 보면은 요거는 도로가에 둘 수밖에 없겠죠. 평행 주차니까.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어느 언저리 정도에 들어올 텐데 딱 보면은 여기가 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그 치수가 2700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폭 2m짜리 그 평행 주차 구획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략 배치를 하고요. 여기다 딱 배치를 했더니 뭔가 보행 통로하고도 간섭이 되진 않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없는 거는 여기는 남의 땅이죠.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보행 통로가 갔을 때 이 우측 보시면 이 적용 공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도 뭔가 한 대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적용 공간의 적용 폭이 4m입니다. 그리고 건물 건물 바닥 면적, 바닥이 형성되는 라인까지 1400이라고 하는 게 더 있어요. 결국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5400입니다. 5400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일반 주차라고 하는 게 2.5m니까 폭으로만 따지면 2대 정도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좀 넓은 공간에다가 저는 이제 장애인 주차를 먼저 계획을 하고요. 2대 됐습니다. 평행 주차, 장애인 주차.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여기도 관리실이라고 있기 때문에 관리실 라인으로 해가지고 여기 출입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많은 주차 계획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대 내지 2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게 2.5m니까 폭이, 일반 주차는 2.5m니까 여기 보시면 이 관리실이라고 하는 이 폭이 3m입니다. 그러니까 3m 안에는 2.5m가 충분히 한 대는 들어가죠. 한 대 들어갑니다. 근데 한 대를 더 넣을 수 있을까? 이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한 대를 더 집어넣으면 요 그 보행 통로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는 피해 가야 되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반 주차 2대를 계획하면은 좋겠는데 보행 통로와의 간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다가 4m에다가 3.3m짜리 장애인 주차를 넣으면 요 공간이 조금 비어요. 요 공간 보시면 요 공간이 좀 비기 때문에 요 공간도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이 상태에서 주차 계획을 한번 바꿔볼까? 보시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m, 3m라고 하는 걸 고려해가지고 주차 계획을 한번 바꿔볼까 해서 이쪽을 이제 일반 주차 대수를 2대를 집어넣습니다. 이 폭이 2대니까 5m죠. 그러면 4m, 1.4m, 5.4m 안에 들어와서 타이트하게 공간의 어떤 그 가성비를 따졌을 때 2대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장애인 주차를 이쪽으로 옮기면 사실은 이 장애인 주차는 3.3m니까 여기 보시는 관리실의 폭 3m보다는 조금 이격되는데 이 차이가 한 300mm 정도 300mm 정도 더 주차 구역이 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300mm 정도면 요 보행 통로를 300mm 이쪽으로 옮겨서 요 라인에 맞추면은 장애인 주차 한 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우리가 배치해야 되는 총 주차 대수 8대 중에서 4대가 배치가 됩니다. 아까보다는 요 안보다는 좀 효율적이죠. 앞에 어떤 라인이냐면 요거보다는 장애인 주차를 여기다 뒀을 때는 여기에 일반 주차 한 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없다고 보면은 이렇게 배치됐을 때, 그러니까 장애인을 우측에다 몰았을 때는 3대가 배치되고요. 근데 장애인을 왼쪽에다 몰면 4대가 배치됩니다. 물론 이게 조금 간섭, 한 300mm 정도 간섭되는 거는 이걸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 보행 통로를. 그러면 최대 4대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장애인 주차를 배치한 다음에 이쪽으로 얼마요? 300 정도로 옮겼습니다. 300 정도 살짝 띄운 거죠. 300 정도로 옮겨서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4대가 배치됐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일반 주차 4대가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직 이 보행 통로에 대한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행 통로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이쪽에다 두는 게 나아 보입니다. 왜요? 이 보행 통로를 이쪽에다 옮기면은 이쪽에다가 기둥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뭐가 돼요? 캔틸레버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캔틸레버가 위에 생길 거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보고 왔어요. 근데
이 보행 통로를 우측에다 옮기는 순간 캔틸레버가 위에도 생기고 이쪽에다도 생기는데 캔틸레버를 2개 설치하라고 하는 지문 조건이 있었나? 또는 이 건축 면적 기준에서 이 왼쪽으로 기둥이 설치되다 보면 보행 통로를 피해서 왼쪽에도 설치되다 보면 이쪽이 이제 캔틸레버 구간이 길죠. 캔틸레버 여기 보시면 전이보의 캔틸레버는 1.5m 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m짜리 보행 통로를 여기다 옮겼을 때 여기에 1.5m 이내로 캔틸레버가 형성이 될까? 이런저런 걸 따져보니 마땅치 않습니다.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보행 통로를 여기다 둡니다. 보행 통로를 여기다 둔 상태에서 이제 디멘전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우리는 주차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보행 통로만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 기둥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기둥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죠. 근데 보시면 기둥의 단변 길이가 400이고요. 장변 길이가 1000이에요. 400에 1000, 400에 600짜리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둥 배치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 400폭이라고 하는 게 요 라인 어디엔가 이렇게 배치가 돼야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면서 내부에도 주차가 되겠죠. 자 보시면 요 벽체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벽체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3000이라고 하는 관리실이라고 하는 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다가 장애인 주차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폭이 3.3m예요. 그래서 여기 300을 이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지고 뭘 설치했습니까? 보행 통로를 설치했어요. 요 폭이 얼마라고요? 2m입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이런 길이들을 쭉 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둥을 배치한다고 했을 때 여기 400, 여기 400 배치하면 남는 요 치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게 5.3m입니다. 5,300. 우리는 아직 기둥도 배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주차 2.5m 폭에 일반 주차 4대를 더 추가로 배치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400이라고 하는 거하고 400이라고 하는 폭을 고려해가지고 여기다 기둥 배치를 해야지, 여기다 기둥 배치를 해야지. 딱 보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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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양쪽으로 넣으면은 6개가 배치될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그 상태에서 5300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 4대가 배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한번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치해도 가능한 것이 6m 도로가 위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직각 주차가 가능하고요. 밑에도 6m 도로가 있으니까 직각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대한 평행 주차, 장애인 주차, 일반 주차를 먼저 계획한 다음에 이 내부에다가 4대를 배치하려고 했더니 그나마도 4대를 배치하고 조금씩 여유가 남는 치수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미세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미세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딱 보니까 대략 이렇게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차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보행 통로의 위치라든지 되셨죠?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일단 요 400이라고 하는 폭, 요 400이라고 하는 폭 내에 기둥 3개를 배치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각은 이제 머릿속에 넣으셨는데 근데 이 위치를 그냥 잡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기둥 위치라고 하는 건 결국 지상 3층 바닥에서부터 형성되는 전단벽, 여기 보이시죠? 전단벽의 위치하고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위치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그래서 지금은 1층 구조 평면도에서 작성된 요 기둥 위치를 고려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다시 오버랩을 한번 해봐요. 3층 구조 평면도에다가도 대략 그 위치를 잡아서 오버랩을 해봅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처음에 요 위치라고 잡아놓은 요 위치를 딱 고려해가지고 3층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한번 봤더니 살짝 뭐가 안 맞습니까? 기둥열하고 여기 벽체 라인이 안 맞아요. 벽체 라인이. 그리고요, 이 측면으로 가시면 기둥열하고 그 다음에 벽체 라인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 측면 쪽의 기둥 위치는 요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요 부분은요, 이 기둥열을 조금 우측으로 옮기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보시면 요 지금 전단벽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 공간의 이 벽체의 두께가 200mm입니다. 그러면 200mm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나죠. 그럼 요거를 이쪽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기둥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 400이라고 잡아놓은 요 위치하고 이 주차 라인하고 살짝 여기 공간이 뜹니다. 정 안 되면 얘네들을 살짝 어디로도 옮길 수 있어요? 우측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왜? 여기도 공간이 조금 있죠. 여기 5300이니까 좌우로 조금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위치를
최종 요 위치로 잡는 건 아니고요. 지상 3층에 벽체 라인하고도 한번 고려를 해봤더니 얘네들을 살짝 우측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이 중간에 있는 기둥들은 그래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3층부터 생성되는 주거 공간의 벽체 라인하고 기둥 라인을 맞추고요. 여기는 뭐 끝까지 밀면 벽체 라인하고 맞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위치를 결정하셔가지고 요 기둥 위치들을 미세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둥 위치라고 하는 거는 1층의 컨디션하고 3층의 컨디션을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둥 위치가 적절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3층 구조 평면도 요 상부에는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앞에 문제에서도 주어졌던 것처럼 캔틸레버 부분입니다. 이 캔틸레버 나간 길이가 얼마입니까? 문제에서는 1.4m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 조건에서 캔틸레버는 1.5m 이하로 하라고 하는 조건에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놓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캔틸레버 부분은 기둥 계획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층의 주차 라인을 피해서 기둥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내부의 기둥 3개, 외부의 기둥 3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요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기둥 보시면 요 위측에 있는 기둥, 위에 있는 기둥, 밑에 있는 기둥, 밑에 있는 기둥은 여기가 픽스입니다. 근데 요 내부에 있는 기둥은 사실 요 위치가 정확하게 요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적절히 뭐하고 고려해 가지고요. 그렇죠. 벽체 라인하고 고려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요서부터 요까지의 기둥 경관하고 요서부터 요까지의 기둥 경관 중에 요서부터 요까지의 기둥 경관 좀 멀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지문 조건에 없는데 요 기둥 간격하고 요 기둥 간격을 이렇게 차이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기둥을 살짝 어디로요? 밑에 쪽으로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요 가로로 가는 요 전단 벽체요. 요 벽체를 지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래서 요걸 살짝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저는 요게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요 가로 벽체를 지지하면서 이 간격이 등 간격에 가깝게 배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그 복기를 하면은 여기 관리실 조경 면적하고 보행 통로를 고려해 가지고 뭘 배치했습니까? 8대 주차 계획을 배치했고요. 그 나머지 그 부분을 피한 나머지 부분에 기둥 위치를 잡아서 어디요? 3층 구조 평면도의 벽체 라인하고도 한번 맞춰봐서 최종 요게 합리적이겠다 싶을 때 요 기둥 위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6개의 기둥 위치는 결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제가 전단벽에다 넣었지만 여기 보시면 중요한 지문 조건이 하나 있었죠. 기둥은 횡하 중 작용 시 건물의 비틀림을 최소화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평면상에서 왼쪽에는 뭐가 빵빵하게 있습니까? 전단벽이 빵빵하게 있어요. 계단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왼쪽에 계단실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이 우측에 있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요? 횡하중에 대해서 저항 성능이 약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합리적으로 기둥을 배치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 C1이라고 하는 400의 1000 이 400의 1000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내측에다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외측에다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이 C1이라고 하는 게 기둥이지만 전단벽이라고 봤을 때는 이 벽체 길이가 긴 거 상대적으로 C2보다는 C1이 기둥 길이가 길죠. 마치 벽체 길이처럼. 그래서 그 기둥 길이가 긴 요 기둥을 최외측 가급적이면 요 평면에 요 전단벽이 있는 요 계단실 벽체가 있는 거에 대칭으로 최대한 외측에다가 C1을 배치하는 게 뭐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건물의 비틀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이 내부에는 요 내부에 작용하는 하중이 기둥에 떨어지는 하중이 여기가 더 커 보이죠. 분단 면적이라고 하는데 분단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요 내부 기둥이 커 보이지만 이 C2 정도 400에 600 정도의 사이즈라면 보통 실무적인 감각으로 보면 이 400에 600 정도 되는 기둥의 크기로 요 정도 건물 한 5층 6층 정도 되는 건물의 그 상부 하중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크기예요. 그런 게 이제 느낌이 있으시다면 뭐 자신 있게 이 CT를 내부에 배치해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횡하중 작용 시 건물의 비틀림을 최소화한다고 하는 관점으로만 놓고 봐도 이 가로로 긴, 그러니까 길이가 긴 기둥을 최외측에다 배치하는 게 건물 입장에서도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C2하고 C1 중에 C1을 우측에다 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 문제에서만 출제된 게 아니고요. 꽤 역사가 길죠. 2016년도 전단벽 신설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습니까? 2019년도 나왔죠. 예, 뭐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C1을 우측에다가 C2를 좌측 내부에다가 배치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가 끝났어요? 기둥 계획은 끝난 것이죠. 기둥 계획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둥 계획을 하는데 주차, 기둥의 크기, 보행 통로, 그 다음에 기둥 생략, 이 코어 벽체 기둥 생략하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계단실 코어가 벽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뭘 설치하지 말아라, 기둥을 설치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캔틸레버 고려해서 캔틸레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모두 고려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기둥 계획은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기둥 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3층 전이보 구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보시면, 자, 보세요. 일단 우리는 기둥 위치가 결정됐으면 기둥을 연결해서 뭘 계획하면 됩니까? 큰 보를 계획하면 됩니다. 여기 큰 보를 계획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로로 기둥을 연결해서 큰 보를 계획합니다. 가로로 계획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보시면 가로로 계획을 하는데 이 가로로 가는 큰 보가 누구하고 만나요? 벽체하고 만나죠. 그런데 이 벽체에다가 보통 보가 이렇게 와서 벽체하고 만나면 벽체에서 딱 끝난 다음에 이쪽에다 뭘 설치합니까? 세로로 우리는 벽보, 월가다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쪽에다 쭉 월가다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지문 조건이 있어요. 여기다가 월가다, 벽보를 설치했는데 잠깐 보니까 코어 내부에는 별도의 구조 계획을 생략한다. 별도의 구조 계획은 하지 않는다. 보계획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어 내부에는 무슨 계획을 하지 않는다? 보계획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 보계획을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다가 확실하게 표현을 하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다가 뭘 하지 않는다고요? 보계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보계획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게 월가다지만 보계획을 했네요. 여기다가 이게 뭔가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어 내부입니다. 코어 내부. 지문에서 코어 내부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는 가능해요? 코어 이 테두리에는 여러분들이 보계획을 하겠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월계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문에서 코어 내부가 아니고 그냥 코어라고 했다면 어디에다가도 보계획은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설령 월가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벽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문 요건에서 어떻게 나왔으면요, 코어라고 나왔으면. 근데 여기는 코어 내부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보계획이 허용돼요. 이 테두리에는 보계획이 허용되고 그래서 저는 필요해서 여기다가 월가다를 집어넣습니다. 그 대신 이런 부분들은 무슨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좀 느끼셔야 돼요. 이 지문 조건이 몇 년도부터 나왔다고요? 2019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이 텍스트가 나온 이 지문 조건이 적용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프라인 설명 때 시간 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계획을 했냐면 기둥을 연결해서 큰 보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큰 보가 벽체하고 와서 만날 때 이 부분이 큰 보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 여기서 딱 끝내고 요거를 받아주기 위해서 시공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월가다를 여기다 쭉 집어넣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이번엔 뭡니까? 세로 방향의 큰 보를 계획했습니다. 쉽죠? 이 기둥 위치가 결정되면 바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로 방향의 큰 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부분이에요? 캔틸레버죠? 캔틸레버입니다. 캔틸레버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계획이 끝난 겁니까? 전이보 중에서 전이 큰 보 계획은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작은 보 계획하시면 됩니다. 작은 보. 그래서 작은 보를 계획하는데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지문 조건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셔도 잘 하십니다. 작은 보에 대한 계획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시냐면 나는
벽체 밑에는 모두 다 전이보를 둘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가 뭐 얘기 안 해줘도 특별하게 지문 조건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계획하고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하면 작은 보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 외 나머지 부분에다 또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계획하면은 전이 작은 보가 계획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길 보면요, 이 부분은 이 보가 벽체 하부에 놓임으로써 이 벽체를 지지하는 전이 보이기도 하고요. 얘를 쭉 연장해서 뭐까지도 지지합니까? 캔틸레버 부분까지도 지지를 하는 전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상부의 전단벽을, 그러니까 벽체를 지지하는 전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캔틸레버를 잡아주는 전이 보이기도 하지만 상부에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벽체도 있죠. 그래서 전이 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큰 보, 작은 보에 대한 전이 큰 보, 전이 작은 보에 대한 계획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시면 됩니까? 요 끝단, 슬랍 끝단에다가 마구리면에다가 여기다가도 볼을 보내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요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캔틸레버 부분에 보가 계획이 되는데 어떤 보가 더 배근이 크거나 하중을 많이 받는지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서는 뭡니까? 지금 캔틸레버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설치되는 이 부재들이 하중을 더 많이 받는 부재들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끝단에 마구리면에다가 이렇게 설치되는 보들은 그냥 마감을 위해서, 또는 하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슬랩 끝단을 마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정도의, 물론 하중은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마구리면에다가도 볼을 설치하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전이보에 대한 구조 계획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빗금을 쳤죠. 그래서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요 세로 부재하고 그 다음에 가로 부분인데, 가로 부분의 보는 제가 이렇게 딱 영역을 결정한 요 부분까지가 부재 길이라고 하는 거.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걸 왜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 구분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나중에 배근하실 때도 요 위치에다가 배근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개념을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이보 계획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둥을 연결하고 벽체 하부에다가 나는 전이 작은 보를 두겠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전이보에 대한 거는 쉽게 계획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배근에 들어가기 전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보시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볼을 이렇게 가로로, 작은 볼을 가로로 배치하셨다고 하면 하중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요게 하중이 흘러가는 화살표예요.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작은 볼을 이렇게 배치하셨다면 하중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기로 흘러가죠. 여기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도 보시면 내가 작은 볼을 가로로 배치했기 때문에 하중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이 부분으로 흘러가요. 왜냐면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하중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나중에 배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이 부분을 가로로 계획하지 않고 세로로 계획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 자,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작은 볼을 이렇게 배치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분은 작은 볼을 세로로 배치했기 때문에 하중은 어디로 몰려갑니까? 이 화살표 방향으로 몰려가서 이 부분 가로 부재의 하중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볼을 세로로 배치하면 어디가 배근이 세져야 돼요? 이 부분이 배근이 세져야 되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볼을 가로로 보냈다면 어디가 배근이 세져야 됩니까? 이 부분이 배근이 세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은 볼을 어떻게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질 수 있어요? 하중의 흐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배근이 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전에 앞에서 이 문제에서는 이 전이보 계획 전 구간에 배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이보 기호는 기둥에 지지되는 X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요 방향이 X열이에요. 제가 이렇게 풍선 표시를 했죠. 요 방향이 X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만 배근하면 됩니까? 요 방향에 대해서만 기둥열만.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둥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X열의 기둥에 지지되는
보시면 기둥에 지지되는 X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제외되고요. 이 부분은 벽체에 의해서 지지되죠. 그러니까 기둥에 의해서 지지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빠지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기둥에 의해서 지지되는 X열만 배근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미처 체크를 못하시고 전바닥에다 배근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뭐 전바닥에다 배근을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 보입니다. 본인의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인데, 그래서 그렇게 요 2022년도 2회차 문제에서 좀 특징적인 지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특정 열에서 배근만 나는 보겠다라고 하는 거. 자, 됐어요. 그래서 자, 케이스 1입니다. 케이스 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라고요? 요 해당되는 부분, 요 해당되는 부분의 작은 볼을 가로로 보내면 세로로 하중이 몰린다. 그래서 보시면 하중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이제 배근을 해야 되는데 요 내부 기둥, 외측 기둥, 내측에 있는 기둥, 외측에 있는 기둥을 연결하는 요 큰 보에 대해서 하중 크기를 보면 당연히 보 기준으로 보면은 요 내부에 있는 요 보, 저는 그걸 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요 R이라고 하는 요 큰 보가 하중을 요 B라고 하는 부재보다는 더 크게 받는 거죠. 왜냐면 이 큰 보는 이 큰 보 기준으로 해서 좌측하고 우측에 하중이 두 군데에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요 B열, 외측에 있는 요 큰 보는 어디에서만 들어옵니까? 이 보 기준 왼쪽에서만 하중이 들어오죠. 왜냐면 왼쪽에서 작은 보가 와서 꽂히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은 보를 가로로, 이 부분을 가로로 배치하셨다고 한다면 내부에 있는 큰 보, 저는 그걸 R이라고 했습니다. 외측에 있는 큰 보, 저는 그걸 B라고 했어요. 이 R하고 B 두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는 R이 배근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 부분을 작은 볼을 세로로 배치할 거야 라고 하면 세로로 배치하는 순간 이 부분의 하중이 이쪽으로 몰려가니까 사실 이쪽 측면에 있는 걷어가 요 B 걷어하고 G 걷어의 하중 크기는 달라질 겁니다. 내측에 있는 기둥, 내측에 있는 요 큰 보들의 하중 크기는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외측에 있는 큰 보는 이쪽으로 하중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하중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부재들에 대한 그 배근의 크기들을 구분해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R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G 이런 순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배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에 대한 이 구분을 하시겠죠?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긴 하는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구분하느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케이스 1번으로 배근을 적용한다고 하면 케이스 1번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내부에 있는 큰 보 R, 외측에 있는 큰 보 B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니까 내측에 있는 큰 보에는 A, B, A, A, B, A, A라고 하는 배근을 집어넣고요. 외측에 있는 큰 보에다가 배근을 하다 보면 C, D, C 왜냐면 요 큰 보하고 요 큰 보의 하중이 물론 차이는 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C, D, C, C, D, C,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근이 이렇게 결정되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뭔가 하나 조금 깨림칙한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배근 2를 쓸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굳이 어떤 분은 난 여기다가 2배근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 2배근이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어쨌건 줬기 때문에 요 A, C, E, B, D라고 하는 모든 배근 5개의 배근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배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 배근을 여기다 쓸지 안 쓸지가. 그래서 이 경우는 뭘 고려해 가지고요. 배근의 패턴을 고려해 가지고 구조 계획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작은 볼을 세로로 배치했기 때문에 하중이 가로로 몰려가면 사실 이 보는 우리가 배근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이 상태로 봤을 때 하중의 크기가 내부에 있는 큰 보, 그 다음에 요 B 걷어, 그 다음에 G 걷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배근을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확실하게 B배근하고 G배근을 구분하면 2배근이라고 하는 상부 배근, 마이너스 배근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부분의 작은 볼을 세로로 배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이렇게까지 고려해가지고 배근까지 고려해서 내가 구조 계획을 하기 힘드시다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가로로 배치하셨던 세로로 배치하셨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배근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구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정신없는데
시험 시간에 정신없이 이제 구조계획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구조계획을 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이런 까지 구조계획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배근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굳이 구분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 뭘 했습니까? 앞에서 지문 읽기를 통해서 정리된 조건을 가지고 크게는 기둥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기둥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상 3층 구조 전이보 구조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했어요? 배근까지 했습니다. 배근이 간단하다 보니까 구조계획 안에 배근까지도 같이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상대적으로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기둥계획이구나라고 하는 거. 기둥계획이 되는 순간 사실 지상 3층 전이보 구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배근에 대한 계획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판가름이 난 것 같습니다. 기둥계획이 수월이 됐던 분들은 고득점으로 가신 것 같고 기둥계획이 어떻게 해도 잘 안 돼 라고 했던 분들은 지상 1층 기둥계획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답안에 대한 작성 퀄리티는 낮아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됐죠. 그래서 요까지 구조계획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설명드릴 동영상에서는 나머지 캔틸레버에 대한 배근이라든지 지중보에 대한 배근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서 이 답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자, 그래서 요번 동영상 두 번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